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우석경제관 제2회 오픈톡 행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오늘 오픈톡의 사회를 맡은 박연정, 최준수라고 합니다. 저희 경제학부의 첫 독립 건물인 우석경제관에서 진행하는 오픈톡 행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서 활약하고 계신 연사분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학우분들께 전하고자 기획된 행사입니다. 오늘 제2회 오픈톡 행사가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오픈톡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인 학부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학부장님이신 이상승 교수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멋있는 우석경제관은 경제학부 동문이신 영원무역 성교학 회장님께서 선친이신 우석 성재경 선생님의 뜻을 기려 총 130억 원을 기부하셔서 건립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학부의 많은 동문들께서 십시일반으로 기부를 하셔서 총 13억 원을 동문들께서 기부하셨고요. 또한 본부에서 대형 자금으로 13억 원을 제공해서 총 15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약 4년 이상의 기간을 거쳐서 완공되었습니다. 우석경제관의 목적은 국제적, 학제적 융합 연구 활동을 위한 경제사회학 연구 및 교육 활성화에 있습니다. 올 2월에 출범한 국가미래전략원이 융합 연구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성 회장님께서는 또한 우석경제관이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학제적 교육의 중심이 되기를 희망하십니다. 그 일환으로 경제학부는 SNU 오픈톡 강연 시리즈를 기획하였습니다. 학생들이 귀감이 될 수 있는 선배들을 모시고 강연과 토론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연사로 베이스 인베스트먼트의 강준열 대표를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역할이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벤처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창업에서 상장 그리고 재투자까지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오신 강준열 대표님을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섭외에 힘써주신 최승주 교수님과 행사 준비를 맡아준 경제학부 서포터즈 동아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학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정님, 저희 오늘 진행 순서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 행사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는 연사님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고 이 3부에는 저희가 학우분들께 미리 받은 질문을 바탕으로 연사님과 인터뷰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수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오늘 저희가 모신 연사님이 누구인지 힌트를 주실 수 있나요? 연정님은 혹시 창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글쎄요, 창업은 상당히 위험하고 어려운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선뜻 창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새로운 창업자들을 위해 천사처럼 등장한 기업이 있죠. 바로 스타트업의 초기 성장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해 도와주는 엔젤 투자자 형식의 벤처 투자 기업 베이스 인베스트먼트의 강준열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현재 베이스 인베스트먼트의 대표를 맡고 계신 강준열 대표님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초기 멤버로 해당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 오셨으며 베이스 인베스트먼트에서 신상마켓, 포스타입, 인어교주 해적단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에 투자하며 수많은 스타트업의 성장에 뒷받침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표님의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준열입니다. 마이크 이제 벗고 할게요. 되게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오늘 사실은 이제 선배님
선배님한테 좀 부탁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진로에 대해서 가장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설명드리는 거 말고는 제가 진로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아왔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게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참 새 대통령이 나온 마당에 참 그 자경스러운 건데 저희 대학교 때는 데모를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목이 What is to be done이 뭐냐면 그 레닌이 1905년에 쓴 팜플렛 이름이에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책 제목인데 잘 읽어보면 무엇을 내가 주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막 이런 맥락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약간 우리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좀 사회적으로 뭘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짓눌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왜 살지? 나는 이제 내 삶의 목적은 뭐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지? 아니면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뭘 기여해야 되지? 아니면은 뭐 많이 읽어보셨지만 이기적 유전자처럼 인간의 목적은 없고 그냥 우리가 유전자의 어떤 그냥 그 유전자의 이기적인 그 어떤 성장을 위해서 그냥 존재하는 존재인가? 뭐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되게 죄송스럽지만 나이가 거의 50에 가까워 가면서도 사실은 매일 저도 이걸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답은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향으로 살면 다른 길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제 좀 시기를 좀 말씀드리면 참 제 얘기라서 부끄러운데 저는 이제 제가 살았던 그 젊었을 때 시대는 약간 거대 담론의 시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약간 뭐 소확행 뭐 이런 용어들이 많지만 저희 때는 약간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런 거를 막 외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하면 나라에 기여할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당연히 그랬고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중학교 때 사실은 전교조 운동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사회에 여러 가지 막 이슈가 있었고 저희 고등학교 때 막 전교조 선생님이 막 출근하려고 하는데 막 그 앞에서 막 물리적으로 막고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회가 좀 바뀌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제일 그 당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천주교였는데 이제 천주교에 가면은 신부님들이 몰래 광주 비디오 같은 걸 보여주거든요. 독일 영화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독일의 어떤 사람이 언론인이 몰래 가서 찍은 게 이제 빼내가지고 독일 공영방송이 틀었던 그 광주 다큐멘터리를 이제 신부님들이 어디 몰래 복사해가지고 성당 안에 되게 은밀한 곳에 가서 학생들한테 막 보여줬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내가 내 삶의 목적은 나는 이제 내 삶의 목적보다는 이제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해야 될 건 사회를 바꾸는 거다 이런 생각들을 뭐 저희 선배들 되게 많이 했고 제 친구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책 같은 것도 이제 조영래 변호사라고 이제 되게 유명한 그 전태일 관련된 이제 전태일 평전을 쓰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변론을 하신 분 책도 읽어보면서 사회를 바꾸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 당시엔. 그래서 공부는 사실 안 했고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저희 강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꼴뚜기로 졸업한 것 같은데 제가 아마 대법하느라고 한 11학기 다니고 이제 학점도 거의 뭐 2.02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막 졸업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또 우리가 또 먹물이라고 그냥 막 나가서 대범하는 건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되게 다양한 공부와 다양한 이론과 철학을 막 공부한 게 아니라 되게 편식을 한 거죠. 되게 데모를 하려면 이제 강렬한 이론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마르크스라고 하는 되게 그 사상가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우리 수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김생 선생님이라고 이제 마르크스 경제학 강의도 이제 서울대에서 했었고 뭐 정은영 선생님이라고 그분도 이제 가치원 강의도 막 하셨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책을 보면서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매일 고민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저희 뭐 그 전통적인 경제학의 리카르도나 아니면 멜서스 같은 사람들도 많이 다루는데 이제 리카르도 책을 보고 리카르도 공부한 게 아니라 마르크스의 리카르도 비판을 보면서 이제 리카르도 공부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헤겔도 이제 우리가 포이에바나 헤겔 같은 사람 프루독은 이제 되게 무정부주의자인데 이런 사람들의 저작을 읽고 막 비판한 게 아니라 되게 마르크스가 바라본 그 비판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프루동이 빈곤의 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가 빈곤의 철학이라는 책을 막 읽고 막 공부한 게 아니라 그 마르크스가
철학의 빈곤이라고 그 프루독을 공격하는 팜플렛 썼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프루독 저자가 하나도 안 보고 되게 편향되게, 되게 지적으로 편향되게 막 읽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혁명, 지금 생각하면 진짜 웃긴데 뭐 신림구동 파출소에 케빈 소총이 몇 적 있는지 이런 거 우리가 조사도 했거든요. 그런 허무맹랑한 시들이었죠.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제일 젊었을 때는, 여러분 나이 때는 사실은 뭐 내가 뭘 먹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나는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전혀 못하고, 이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학교도 오래 다니고, 뭐 수배도 당하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회에 나오게 된 거죠. 사회에 나오게 됐는데, 계속 이제 사회를 바꾸는 일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이제 뭔가 먹고 살아야 될까 했는데, 제가 좀 집이 좀 어려워가지고, 생계를 좀 유지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좀 돈을 벌어보자. 이렇게 했던 시기입니다. 그때는 이제 그때가 7, 8년인데, 그때는 지금이랑 상황이 많이 달랐어요. 여러분들 지금 취업하고 이런 거 되게 어려우실 텐데, 그때는 되게 그 경제가 호황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되게 관대해서 그런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면 그 삼성, 현대 이런 데는 무시험 원서, 이렇게 합격에 원서를 내면 그냥 뽑아주던 시기였는데, 되게 부끄럽게도 그때 친구들끼리는 약간 삼성 같은 회사에 취직하면 되게 막, 뭔가 배신하는 느낌? 아니면 되게 무능해서 나는 교수도 못 되고, 이제 행정 관료도 못 되고, 이제 변호사도 못 해서 나 무능해가지고 일반 기업에 취직하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하여튼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저는 학점도 안 좋고 공부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이제 데모를 했기 때문에 약간 군대에 가면은 이제 관심사병이라 그래가지고 좀 많이, 갈군다고 제 친구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군대 갔다 온 애들이 다 이제 군대를 가면 제 친구들이 기무사에 끌려가가지고, 너희 과에서 데모를 누가 하냐 그래서 강민들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한대요. 친구들이 다 휴가 나와서 울면서 막, 넌 절대 군대 가면 안 돼. 이래가지고 고민을 막 했어요. 고민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어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는데 되게 잘한 정책 중에 하나가, 김대중 정부가 되게 관대하게 군대 대신 이제 IT 회사를 가면은 군대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했거든요. 그게 병역특례라고.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를 통해서 되게 많은 이제, 똑똑한 친구들이 의대를 안 가고 다 전산과로 가고, 그다음에 저희 같이 이렇게 문과인 분들도 프로그램만 좀 짜면은 이제 군대를 뺄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급하게 프로그램을 배워가지고 다 이제 취직을 했어요. 조그만 회사에 막 한 15명짜리 회사에 뭐 연봉 뭐 900만 원 이런 이제 회사에 가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프로그램을 짠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뭐 네이버 카카오를 나중에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군대를 빼려고 이제 열심히 프로그램을 짰는데, 그 프로그램이 되게 재밌거든요. 프로그램이 재밌냐면, 이 문과의 질문들은 되게 모호하잖아요. 문과는 정답이, 경제학이 뭐 사회과학이라고 하지만 사실 정답이 없는 학문이 여러 논쟁이 있는 학문인데, 프로그래밍은 뭔가를 딱 짜면 틀리면 다 내 잘못이야, 100%. 내가 뭘 잘못했어. 무조건 정답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되게 이제 재밌고, 그래서 막 프로그램을 짜고 이제 살다가, 이때도 사실 뭐 해야 될지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군대를 그냥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봤는데, 이제 그 당시 카이스트 이제 그 휴학생들이 경투사로 많이 왔어요. 제가 기억나는 한 친구가 있는데, 제가 카이스트 1학년 휴학생을 뽑았는데 그 친구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면접을 봤죠. 제가 결국 써야 되니까. 그래서 너는 도대체 프로그램 경력이 얼마나 됐더니 자기 12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초등학교 2학년부터 프로그램을 짠 거지. 그래서 얘한테 시켰더니 얘가 나보다 일을 한 50배 더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한테 일을 다 준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짜면 안 되겠다. 나는 이제 문과로 가야겠다. 그래서 기획을 하게 됐어요. 뭐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막 하다가, 이제 이때는 사실은 뭐 되게 거창한 삶의 목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 안 하고,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되게 유능한 사람이 될까 이런 고민을 막 하던 시절이었는데, 프로그램도 좀 짤 줄 알고, 내가 원래 경제과 출신이니까 약간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그런 이제 문과생이 되려고 막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병특이 끝나고 졸업도 하고 해서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회사 가려고 했을 때, 삼성전자 이제 면접을 갔어요. 삼성전자 면접을 갔는데, 경력직 사업 면접은 다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출근하게 됐어요. 그래서 출근하는 게 아니라 무슨 연수원에 연수 들어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한 달 전쯤에. 근데 이제 아는 제 후배가 네이버라 잘 몰랐어요. 네이버 잘 몰랐는데, 네이버라는 데 다니니까 놀러 오라고. 물론 이제 서비스 써봤지만, 이제 네이버에 놀러 갔더니
갑자기 면접을 봐서 네이버에 다니게 됐는데 그때 결정했던 게 삼성전자를 안 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삼성전자 가기 전에 약간 그래도 이 회사가 뭐 하는지 회사를 이제 알아봐야겠다. 이건희 자서전을 샀거든요. 이건희 회장의 자서전을 딱 한번 읽어보고 여긴 나랑 절대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되게 뭐 약간 되게 수직적이고 되게 어떤 그런 관료적으로 일하는 데는 난 너무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때 네이버 갔는데 면접에 지금 되게 유명한 분들 이혜진 의장, 김범수 의장 그다음에 또 한 4명, 2명 정도 더 면접을 봤는데 이분들이 하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혜진 의장이 그때 해준 얘기가 자기가 이제 왜 창업을 했냐면 그 이혜진 회장 되게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아버지가 삼성 생명 회장인가까지 하신 되게 부잣집 아들인데 자기가 이제 초등학교 가면 나는 당연히 늘 있는 전과가 있는데 우리 반에 몇 명은 전과가 없더라. 자기는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부모님한테 물어봤더니 전과를 살 수 없는 친구들도 있다는 걸 들었다. 자기는 이런 전과를 다 온라인화해서 누구나 차별 없이 전과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네이버를 창업했다. 사실 진실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면접 딱 가가지고 듣고 여기 진짜 멋있다. 여기 다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네이버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한 2003년 네이버에 이제 강대리로 입사해가지고 이제 네이버를 하게 됐고 그때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죠.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유저에 대한 통계를 낼 때 우리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한 명이 하루에 몇천 번 클릭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한 명이 들어왔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걸 이제 유니크 유저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도 없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했던 거는 주로 검색 관련된 거였는데 그때 이제 그때 기획일을 좀 제대로 배웠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도 사실은 저는 약간 뭐랄까 어떻게 하면 회사에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회사에 잘 나가서 내가 월급을 더 많이 받지? 이 고민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삶에 대한 고민을 별로 못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의 30, 40대가 되게 빨리 흘러가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삶의 목적에 대한 고민을 별로 못하실 거예요. 저처럼. 그래서 시간이 많으실 때 고민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저도 그때 맨날 밤새고 그때 뭐 매일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주말에 한 달에 하루 이틀 빼고 늘 주말에 나가서 일하고 막 그랬던 기억밖에 안 나요.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 검색을 만들었고 성과를 되게 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기획실장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일하는지는 좀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때 돌아가셨는데 투병생활 오래 하시다가 그때 좀 약간 삶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본 때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님이 10몇 년 동안 투병하시고 딱 돌아가셨는데 이제 주변에서 누군가가 죽는다는 경험을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건 알고 인간이 죽는다는 건 내가 알고 있었는데 논리적으로 내 주변에서 진짜 가까운 사람 누군가가 없어진다는 경험을 처음 하고 나서 그때 약간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내가 도대체 네이버에서 임원이 되면 나한테 무슨 의미지? 내가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지? 뭐 이런 고민을 그때 되게 심각하게 하고 그래서 그때 장례식장에서 저랑 제일 친한 친구들이랑 모여서 우리 무조건 창업을 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결의를 해가지고 이제 내가 죽기 전에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월급쟁이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죽음이란 건 나한테 닥쳐오니까 나는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진짜 가치 있는 서비스 사용자한테 주는 건데 네이버는 회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내가 사용자를 직접 대면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상사나 나의 상사의 상사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를 만나다 보니까 저희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정말 만들고 싶은 서비스가 왜곡된다고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럼 우리가 창업을 해서 나가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얘기를 좀 더 하면은 그래서 이제 언제 나갈까나 고민했는데 그때 되게 운이 좋게 네이버가 되게 관대한 회사여서 한 3년쯤 다니면 한 5억쯤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렇게 리텐션으로. 그래서 그거를 받게 됐어요. 받게 돼서 자 이제 3년이 될 때까지 날짜를 센 거죠. 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무슨 일을 했냐면 네이버 모바일 검색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한국에 안 들어왔을 때예요. 이제 왜 안 들어왔냐면 애플의 아이폰이 그때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애플이 뭘 했냐면 통신사한테 통신사를 통해서 판매당 로열티를 나눠달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요구인 거죠. 왜냐면 통신사가 울트라 갑인데
그 제조사들은 다 바닥에 있는 애들인데 어디서 애플 사례가 나와서 자기 걸 팔아주면 자기가 돈을 애플이 자기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이폰 버전 3까지 나올 때까지 한국에 도입이 안 됐어요. 그 전까지 이제 네이버 모바일이라는 거는 PDA에서 이렇게 접속하는 거였고, 네이버가 그때 하루에 PC 쿼리량 1억 3천 정도 들어왔거든요. 근데 네이버 모바일이 그때 한 50만 쿼리 정도 들어오는 되게 작은 부서였어요. 제가 직원도 한 2~3명밖에 없는 부서였고, 그래서 진짜 할 일이 없어 맨날 놀았는데 할 일이 없더라고. 근데 2009년 10월에 KT가 아이폰을 딜을 해요. 딜을 해서 KT가 최초로 이제 아이폰을 가져왔거든요. 가져왔는데 저도 그날 이제 예약금에 샀는데 그 PC라는 경험은 이제 내가 네트워크에 앉아있다가 떨어지는 게 이격되잖아요. 내가 1시간 동안 네트워크 연결됐다가 뭐 2시간, 3시간 회의하다가 보면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경험인데 이 모바일이라는 거는 24시간 커넥트된 경험인 거죠. 이 경험이 엄청나게 다른 경험을 주는 거죠. 그래서 10월에 오픈했는데 11월 달에 네이버 모바일 검색 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100만이 된 거예요. 2배가 된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우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폰 앱을 막 개발해봤어요. 이 아이폰이 도대체 뭐지? 12월 달에 200만이 됐어요. 그 다음 내년에 400만. 그래서 6개월 동안 매월 2배씩 트래픽 느는 거예요. 모바일 트래픽.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야, 안 되겠다. 모바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2010년에 친구들이랑 창업을 하게 됐어요. 모바일 쪽으로. 이제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고민을 막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제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하고 싶은 것은 사용자한테 가치 주는 서비스를 만드는 건데 이거 창업을 하면 제일 좋겠다 생각해서 창업을 했는데 이제 나가게 된 거죠. 나가게 돼서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모바일 서비스 막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창업을 꼭 제가 주변에 권하는 이유가 뭐냐면 회사를 다니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회사는 커다란 조직의 내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서비스를 내면 잘 안 되면 피해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 상사가 잘못 얘기해서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이혜진한테 보고했기 때문에 이혜진이 다 맞진 않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이런 핑계댈 게 생기는 거예요. 서비스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창업을 하고 나서 저희가 직접 의사결정을 다 하다 보니까 무언가 안 되면 정말 나의 부족함, 나의 어떤 내공이 없음, 내가 일을 잘 못하는 거 이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절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만드는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어야 진짜 고민을 많이 하는구나. 옛날에는 제한된 시간 내에 그냥 보고자료 적당히 만들어서 이혜진 회장이 오케이 할 만한 내용을 막 이쁘게 파워포인트 만들어가지고 싹 해가지고 이혜진 회장 통과하는 게 목표였는데 진짜 고객을 만족시키려고 살다 보니까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고민하면서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창업을 하면서 이게 진짜 고마웠던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나중에 카카오에 가서 진짜 카카오 직원분들이랑 이런 경험을 나누는 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게 창업을 이제 망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랬고 두 번째가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되게 좌절했던 경험인데 뭐냐면 저희가 이제 모바일 서비스를 만들다가 이제 돈이 좀 안 돼가지고 동시에 뭘 했냐면 그때 티켓몬스터라고 티몬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티몬이라는 사이트가 나와가지고 티몬이 잘 되는 걸 보고 야 저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아. 우리도 빨리 좀 베껴서 하자 그래가지고 티몬을 베껴서 했어요. 거기가 티몬이 아세요? 지금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티몬이 이제 맨 처음에는 음식점을 되게 싸게 쿠폰을 파는 서비스였어요. 마사지도 그렇고 그런 이제 그런 쿠폰 할인 서비스였는데 처음에 지금은 이제 이커머스 사이트지만 근데 그때 티몬이 되게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티몬이 매일 올리는 판매마다 다 완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쭈꾸미 50% 할인 티켓을 딱 올리면 5,000원에 팔면 이게 막 다 1,000장씩 팔리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티몬을 보고 한 2달 뒤에 사이트를 딱 열었는데 우리는 하루에 10장도 안 팔리는 거야.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왜 안 팔리지? 그래가지고 이제 티몬의 그 딜을 막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티몬을 다 분석했더니 뭘 알게 됐냐면 주로 20대들이 구매했거든요. 저희는 이제 30대였으니까 할인 쿠폰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할인 쿠폰을 쓰면 약간
좀 찌질해 보이고 약간 그 이제 돈적으로도 그럴 필요가 없어. 그래가 그렇게 안 쓰던 사람인데 딱 봤더니 20대 애들은 4명이 평균 얼마 정도 예산으로 술을 먹는구나가 추정이 되더라고. 근데 우리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다음에 사람들이 몇 프로의 할인율을 되게 할인이라고 느끼는지가 다 나오더라고요. 데이터를 쭉 보니까 잘 된 거 안 된 거. 그다음에 어떤 위치에 어떤 업종이 잘 되더라. 이런 게 좀 분석이 쫙 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그걸 분석해가지고 다시 영업사원한테 얘기해서 한 달 동안 또 영업을 해가지고 그 분석된 공식대로 딱 팔았더니 100% 다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진짜 유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 10만 원짜리를 그냥 5만 원에 팔면 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사실은 대학생들은 한 4만 원어치만 술을 먹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뭐 4만 원짜리를 2만 원에 팔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박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돼가지고 이제 팀원의 지금 저랑 같이 베이스 인베스트먼트를 하는 친구가 이제 팀원 창업자 신현성이거든요. 그 현성이를 처음 그때 만났는데 회사를 팔러 갔어요. 그래서 회사가 안 돼가지고 회사를 팔러 갔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형님네 회사를 왜 사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막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런 우수한 분석력으로 막 분석을 해가지고 너희처럼 잘 팔게 됐다 그랬더니 걔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20대 영업사원들이 알아서 하는데요. 딱 보면서 야 이게 유저인 것과 유저를 공부해서 아는 건 되게 다르구나. 그때 좀 많이 느끼고 이거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사업이구나. 이거는 20대 애들이 팀원은 그때 20대 애들이었거든요. 창업사 전체가. 그래서 20대 애들이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회사를 했는데 창업을 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자금도 부족하고 일손도 딸리고 모두 부족한데 제일 어려웠던 건 결국은 공동 창업자 간의 신뢰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진짜 많이 싸웠어요. 진짜 정말 셋이 친한 이제 한 명은 카카오 CTO를 이제 최근까지 한 친구고 그다음에 한 명은 이제 딴 데 가 있는데 이 세 명이 진짜 네이버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였는데도 정말 멱살을 잡은 게 한 열 몇 번 될 거예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았던 식당 업주 중에 깡패가 있어가지고 깡패가 있어서 뭐 우리가 전화를 좀 공손하게 안 받았다고 술을 만취해서 칼을 들고 막 회사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막 무릎 꿇고 막 빌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럴 때도 약간 야 네가 가 이게 아니라 이제 신뢰를 가지고 우리 같이 간 거죠. 그래서 진짜 창업을 해서 이게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내가 맞다는 거를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정말 신뢰가 없으면은 우리는 100% 헤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뭐 한 150군데 정도 투자했는데 제가 투자한 회사의 절반 이상은 다 공동 창업자가 굉장히 안 좋게 헤어져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창업할 때 신뢰 있는 사람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뢰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면 그 욕이 나를 깎아내리거나 나를 정치적으로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해주는 욕이구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게 신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런 관계가 있지 않으면 잘 쉽진 않더라고요. 그런 거 하다가 이제 그래서 회사가 망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때 카카오가 이제 카카오톡이 나온 지 한 1년쯤 된 때였어요. 직원이 카카오톡이 한 20명 정도 됐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김범수 회장을 좀 알아가지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아침에 그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김범수 회장이 전화 와가지고 너희 힘들다며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얼마면 들어올래? 그래가지고 저희가 빚만 갚아주십시오. 그래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10명이었고 카카오가 그때 20명이어서 합쳐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카카오의 첫 번째 인수회사가 된 거죠. 카카오를 가게 됐습니다. 카카오 가게 됐는데 저희 카카오 가서 이제 뭘 생각했냐면 저희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이버는 왜 네이버 검색 이외에 새로운 프로덕트나 성과가 안 날까? 네이버는 왜 이제 새로운 혁신을 못 할까? 이런 고민 많이 했는데 저희는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이버는 이미 그 당시에도 이혜진이라고 하는 천재 기획자가 있었고 이혜진을 설득하는 게임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혜진이라는 천재를 활용해서 천재의 머리를 활용해서 좋은 서비스를 낼까에 대한 구조로 돼 있었어요. 다 수직적으로 돼 있었고 그래서 이 천재한테 올라가려면 아무나 올라가면 안 되니까 밑에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필터링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필터링 해가지고 천재한테 딱 갔다가 또 이혜진한테 깨지고 맨날 이런 이제 되게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카카오를 시작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카카오톡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기능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룹 채팅도 저희가 이제 왓츠앱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룹 채팅은 카카오가 처음 만들었어요. 그룹 채팅 만들고 그 다음에 선물하기도 카카오가 처음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익숙한 그 플러스 지금 플러스 프렌드 뭐라 그러죠? 또 무슨 채널 이런 것도 저희가 만들고 그 다음에 더보기 페이지의 앱 다운로드 저희가 만들고 뭐 스토리도 저희가 처음 만들고 막 다 되게 처음 저희는 이제 무언가 카피하는 문화가 아니라 새로운 거를 고민하는 문화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세상에 없던 문제를 창의적으로 풀려면 이렇게 수직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 누군가 되게 전지전능한 어떤 기획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시장을 관통하고 꿰뚫어서 하면 안 되고 결국은 다양한 생각을 모아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되게 자율적인 문화를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되게 수평 문화, 되게 자율 문화를 되게 중시했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영어를 쓰고 저희가 어떤 게 있었냐면 저희가 네이버에 있을 때 생각해 보면은 네이버에 저희가 제일 문제가라고 했던 게 뭐냐면 약간 관료주의인 거죠. 약간 정보가 제한되는 거. 우리 네이버의 리더들은 정보를 제한함으로써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메일 사용을 금지했어요. 이메일 사용 금지하고 아지트라는 어떤 도구를 썼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A라는 사람이랑 업무 얘기를 할 때 보통은 그냥 이메일 보내고 관련자 CC를 하잖아요. 저희는 모든 업무 메일에 CC에 올 멤버를 다는 형식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우리 회사 카카오 직원들이 하는 모든 일을 다 공개해야 되는 거죠. 정말 작은 일 하나도. 뭐 내가 개발자가 디자이너랑 이런 변경을 하겠습니다 조차도 공개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진짜 고역이었어요. 나중에는 제가 전체를 맡았는데 매일 4시간씩 읽을 수 있었는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영진들이 모여서 한 회의록이 다 나와요. 이런 투명한 이제 정보의 공개, 그 다음에 의사결정도 저희가 최대한 그 현장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그 사람 이제 제일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한테 위임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카톡의 어떤 UX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면 이거를 뭐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이제 디자인 총괄 센터장이 가가지고 리뷰를 하겠지만 우리는 그냥 UX 담당자 할당하고 UX 담당자한테 UX를 바꿔달라고 하는 왓은 정하지만 어떻게 바꿔달라는 건 너의 책임이야. how고 어떻게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카톡을 어떻게 개발하냐면 저희가 한 달 주기로 앱을 업데이트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한 달 전에 다음번 업데이트에 어떤 기능을 넣어야 되는지를 막 논쟁해요. 우리 전략 방향에 맞춰서 왓에 대해서 막 논쟁하고 왓의 우선순위를 정해요. 요거는 이제 제가 결정하고 왓을 몇 개 딱 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필요한 사람들을 할당을 해요. 할당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같이 함께 그냥 한 달 동안 밥도 같이 먹어. 밥도 같이 먹으라는 건 아니고 밥을 같이 먹으면 회사에 돈을 줬어. 너희가 팀으로 먹으면 돈을 줄게. 뭐 이거 강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그 대신에 how는 너희가 다 정해. 그럼 우리는 뭐 A라는 버튼을 예를 들어서 A라는 기능을 추가해 주세요는 왓으로 정하는데 나머지 디테일은 기획, 개발, 디자이너가 다 알아서 정하는 거고 이 사람 빌드에 넣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출시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쓰거든요. 그러면 다음번 릴리즈 출시를 내부 버전으로 막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투표를 해요. 이걸 내도 되든지 안 되든지 전 직원이. 투표해서 그 투표를 많이 받으면 릴리즈가 되고 투표가 안 되면 드랍을 시켜요. 드랍을 시키고 그 참가했던 애들이 평가를 낮춰요. 너희들은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그때 운영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했더니 결국은 현장에 제일 가까운 진짜 최종 사용자가 가까운 사람들이 의사결정하게 만드는 효과를 낸 거죠. 이런 방식들이 제가 창업을 하면서 느꼈던 진짜 사용자에게 가치를 주려면 어떻게 일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반영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굉장히 큰 회사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적자였죠. 만년 적자. 카카오 게임이 나오기 전까지 만년 적자였는데 하여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창업이라는 게 되게 그런 걸 되게 저한테 도와줬고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저희는 이제 예를 들어서 버그를 만들었다고 저희가 혼내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모르시겠지만 아마 카카오톡이 런칭한 지 한 3, 4년 동안 안정화될 때까지 매달 8시간씩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2시에는 장애가 있었어요. 맨날 회사를 갔던 기억이 나는데 장애가 있고 해도 장애를 일으켜도 우리는 이제
처벌하지 않고, 왜냐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오히려 버그를 많이 내니까 칭찬을 해준 거지. 넌 일을 오히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장애가 났을 때 어떻게 그 장애를 빨리 회복시키느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한 번은 진짜 심하게 화를, 개발자들을 뭐라고 한 게 뭐냐면, 그 저희 아이폰 개발팀이 그때 한 10명이었을 때인 거예요 같아요. 근데 신입사원 2명이 들어왔어요. 신입사원 2명이 들어왔는데, 아이폰은 이제 애플, 안드로이드는 그냥 우리가 앱을 올리면 그냥 승인이 되거든요. 근데 아이폰은 인간이 심사해서 어프로브를 하거든요. 근데 아이폰 심사 담당자가 어떤 이유에서 이제 우리 넥스트 버전을 이제 승인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버전에 버그가 있어서 한 대략 200만 명 정도 유저한테 되게 좀 불편함이 큰 버그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폰은 업데이트를 안 해주니까 얘를 빨리 고쳐서, 그래서 이제 승인 안 해주는 이유를 좀 없앤 다음에 해야 되는 이런 일이어서 막 사람들이 주말에 밤을 새고 막 이럴 텐데, 일요일날 딱 갔는데, 일요일날 갔는데 아이폰 개발자 8명이 다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신입사원 2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월요일날 가서 물어봤지 왜 안 나왔냐 그랬더니, 자기는 주말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나가라 그랬어요. 공개석상에서 우리는 뭐 개인의 노동 환경 조건 이런 거는 뭐 지켜야겠지만 사용자 가치가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사용자 200만 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말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사람 필요 없다, 당장 나가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진짜 제가 소송을 불사하도록 내보내려고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럴 정도로 저희는 사용자 가치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뭐 다른 얘기하면은 저희가 사우디아라비아는 독재 국가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앱을 만들려고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통신망도 자기가 억제하니까 우리한테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를 만났어요. 왕자가 정통부 장관이었나 아마 그랬는데, 그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 버전을 만들어주면 카카오톡만 쓸 수 있게 해주겠다, 나머지 다 막아가지고. 그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그랬는데 조건이, 그 서버를 사우디아라비아 안에 두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국민들의 메시지를 자기가 검색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조건이 그거야. 그래서 우리가, 근데 너무 아까운 게 사우디아라비아가 객단가 되게 높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핸드폰 객단가 30만 원, 40만 원으로 막 그런 나라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버전을 저는 만들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하려고 딱 전 직원 투표를 했는데 80%가 반대하는 거예요. 독재 국가에 협력하는 독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랍을 하고 뭐 이런 이제 사용자 가치에 헌신하는 회사였던 거죠. 그런 얘기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이제 또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그때 사용자 가치를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삶의 목표를 사용자 가치를 좀 만들자 이런 고민을 하면서 했던 게 이제 이런 거죠. 그 당시에 저희가 대한민국의 싸이월드가 좀 지고 SNS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을 막 처음에 쓰던 상황이었어요. 10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쓰던, 유학생들 중심으로 막 쓰던 상황이, 페이스북을 막 쓰던 상황이고, 그 다음에 SNS가 없었는데 저희한테 어떤 요구사항이 되게 많이 왔냐면, 카카오톡 프로필을 여러 장 올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장밖에 못 올리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하루는 제가 버스 타고 집에 가는데 어떤 젊은 여성분이 카카오톡 프로필을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이거 왜 보지?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여자분들은 자기 친구 프로필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보면서 만족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대화도 시작되고, 그래서 이게 SNS가 없어서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구나. 왜냐면은 SNS가 있었으면 내 친구가 올린 사진 SNS에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고민하다가 오케이, 그럼 우리가 페이스북을 만들어야겠다. 페이스북을 만드는데 그냥 만들면 안 쓸 거니까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여러 장 올리려면 이 SNS를 써야만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여러 장 사진 올리게 하면 카카오 스토리 앱을 깔고, 스토리에서 사진을 올리면 여기에 연동되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딱 만들어서 3달 만에 만들었어요. 이것도 5명이 3달 만에 만들어가지고 첫날 오픈을 딱 했는데, 첫날 가입자가 1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담당하던 친구가 형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딱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300만, 그 다음 500만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중고등학생들 위주로 중학생 카톡창을 봤더니, 중학생 카톡창에 카톡이 100통이 온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스토리 초대 100통이 왔대요. 제 누구 직원, 중학교 직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 가서 이제 갔더니, 그때 서버 팀장이 되게 훌륭하셨는데, 걔가 서버 팀장이 온 거예요. 왔더니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고, 이제 가입 중단을 받아야 되겠다고. 왜냐면 그 DB를 500만 명밖에 준비 안 했다고. 내가 그래서
그게 사용자 가치를 위한 거야. 이래가지고 카카오톡 개발을 중단시키고 카카오톡 개발자 전체가 이리 와가지고 밤을 새서 서버를 다시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도 같이 계신 우리 그 인프라 실장 하시던 형님이 용산에 가가지고 막 서버를 막 이렇게 빼다가 붙여가지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저희가 1000만 액티브 유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1000만 명이 매일 접속하는 SNS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스토리였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잘 안 되지만 한때 좀 핫했어요. 그래서 되게 이거 대단하구나 진짜. 그때 약간 생각한 게, 카카오란 것이 이제 그 제가 맨 처음에 김범수 회장 만났을 때 김범수 회장님이 계속, 그때 저희가 투자 유치할 때였거든요. 외국에 2,500억 밸류로 투자 유치할 때인데, 제가 이제 투자 IR 자료를 만들고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김범수 회장님이랑 같이 막 회의를 하는데, 김범수 회장님이 카카오톡 에서 플랫폼이라는 장을 꼭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개소리야, 이게 플랫폼이야, 이게 무슨 이게 커뮤니케이션 도구지. 그랬더니 제가 넣어달래. 뭐 어떻게 넣으려면 카카오톡이 딱 있고 플랫폼을 쓰고 손가락 모양을 그려단 다음에 손가락을 옆으로 움직이면 뉴스가 나오고, 옆으로 움직이면 게임이 나오고, 옆으로 움직이면 뭐 금융이 나오는 걸 그려달라는 거야. 2011년인가에. 그래서 이분 이상하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만들었는데, 그래서 매버릭이라고 지금 이제 굿어트 캐피탈 하는 에릭이라는 교포애가 하는 펀드, 매버릭이라는 펀드에서 왔는데, 걔랑 IR을 쫙 하는데 1시간을 막 듣다가, 얘가 이게 뒤에 좀 4명이었거든요. 1시간을 딱 하고 그 페이지에 딱 와서 카카오에서 플랫폼이라는 페이지에 딱 왔는데, 걔가 카카오톡이 왜 플랫폼인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1시간 얘기를 더 했어. 1시간 얘기를 막 더 하더니 자 이해했대. 그러더니 갑자기 바로 투자하겠대.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서비스를 그냥 어떤 메신저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사용자들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플랫폼이라는 게 사전적으로 이제 지하철역이잖아요. 내가 사과 장수인데 그 한적한 이 우석 경제관 앞에서 사과를 파는 것보다 내가 서울역 앞에 가서 팔아야지 장사가 잘 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카카오톡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우리가 한참 잘 될 때 하루에 3시간씩 카톡을 한다 그랬거든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DAU per MAU라는 지표를 많이 써요. 왜냐면 이게 월간 활성화 숫자 대비 일간 활성화 수거든요. 이게 사실 보통 20-30%거든요. 근데 카카오톡이 99.5%였어요. 그러니까 매일 쓰는 거야. 매일 3시간씩 사람들이 이걸 많이 쓰니까 플랫폼인 거지. 여기다가 뭘 갖다 끼워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카톡의 프로필 사진 바꾸는 기능을 탁 넣었는데 5일 만에 1000만 명 가입하는 SNS가 나온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저희 공지사항이 있었는데, 공지사항에 우리 되게 맛깔스럽게 글을 쓰는 기획자가 글을 썼는데, 카카오톡 서비스 공지사항을 700만 명이 읽는 거야. 그래서 이 재미없는 공지사항을 700만 명이 왜 읽지? 이런 고민을 하던데,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공지사항에 700만 명이 읽으니까 맨 마지막에 뭐 추신, 뭐 마음을 뭐 치유해주는 저희 친구 앱이 나왔어요. 한번 깔아보세요라고 해서 앱 링크 하나 딱 걸었거든요. 그 앱이 일주일 동안 앱스토어 1등 하는 거야. 우리가 와 이게 뭐지? 이게 플랫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도 나왔고, 스토리도 그래서 성공을 했고, 게임하기도 사실은 우리가 성공할지 몰랐는데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사실 왜냐면 게임하기 잠깐 더 하면, 게임하기 핵심이 뭐였냐면 사실 카카오 친구 관계였어요. 우리가 게임사들한테만 카카오 친구 관계를 줬거든요. 이용할 수 있게. 근데 맨 처음에 카카오 게임하기 우리가 돈 한 푼도 못 벌 텐데, 카카오에서 게임하기를 한다고 그랬을 때 모든 게임사들 다 비웃었어. 비웃어가지고 우리가 뭐 고민을 하다가 너무 비웃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이 공간을 100억에 팔겠다. 그래서 카카오톡의 마지막 탭을 게임하기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게임사한테 100억에 팔겠다고 다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막 NC의 김택진 아저씨 찾아가고 뭐 고인이 되셨지만 김정준 아저씨한테 찾아가서 다 피칭했는데 다 까인 거야. 그거 절대 안 된다고, 망할 거라고 다 저주를 퍼부으면서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8개 게임이 입점했는데 이 중에 브랜드가 있는 게임은 한 개도 입점 안 하는 거예요. 한 개도 입점 안 하고, 지금 요새는 이제 위믹스로 잘 나가는 위메이드가 이제 그 당시에 되게 저 하급 개발사였거든. 근데 우리 카카오 투자자에서 한 3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썬데이 토즈, 뭐 애니팡 완전히 영세 개발사, 뭐 드래곤 플라이트는 1인 개발사야. 드래곤 플라이트는 한 명이 개발하는 회사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8개 채운 거야, 게임사. 그래서 오픈을 딱 했어. 오픈을 딱 했는데
우린 플랫폼에서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안 돼. 안 되는데 처음에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게임 담당하던 친구가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 망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회사가 돈 벌 수 있는 기회인데 망했다. 그런데 2주일 딱 지나갔는데 갑자기 애니팡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애니팡 수치가 올라가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 전 국민이 애니팡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전 국민이 애니팡 하는데 이제 그때 핵심이 뭐였냐면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게임 중에 진짜 친구랑 온라인에서 게임을 시킨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게임 고수업에 들어가면 나랑 비슷한 레벨의 사람들이랑 게임을 하는 거지 내가 김 부장인데 옆 부서의 강 부장이랑 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게임의 참여자 수의 절대수가 적기 때문에 진짜 나의 150명 안에 드는 친구를 게임에서 만나기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과거의 온라인 게임이란 건 사람들이랑 했지만 모르는 사람이랑 했던 거예요. 실력이 비슷한 사람. 근데 애니팡은 전 국민이 하니까 갑자기 김 부장 그 랭킹 옆에 그 랭킹이 뜨거든요. 랭킹 리스트가 뜨는데 강 부장이 점수가 더 높은 거야. 열받잖아. 그래서 김 부장이 이제 그 이대리한테 야 점수 좀 올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김 부장이 올라가고 이런 일이 벌어져. 진짜 소셜 카카오톡은 진짜 주소록을 들고 있기 때문에 진짜 친구 목록이 있거든요. 진짜 친구들과 게임을 시켜주는 플랫폼이 된 거죠. 그러면서 애니팡이라는 게 성공하고 애니팡이 정말 적절한 하트라는 그 2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대기 시간 2분에 하트를 주는 이거를 걔네는 10년 동안 그 2분이라는 숫자를 찾으려고 네이버 싸이월드에 붙여봤던 거거든요. 그걸 알던 애들이 1000만 명의 트래픽을 얻어서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애니팡이 이제 상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엑시트했는데 뭐 스포츠카 몰고 다닙니다. 하여튼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하튼 플랫폼이라는 경험이 되게 중요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희가 카톡 성공하고 스토리 성공하고 카카오 게임하기 딱 성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기획의 천재다. 우리 천재인 것 같아. 우리는 하면 다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앱을 10개를 착 냈는데 10개가 다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 망했어. 그래서 이게 성공이란 거에 자만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성공한 이유가 있겠구나.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다음에 했던 프로젝트가 카카오 택시예요. 카카오 택시에서 그당 약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런 거죠. 그 뒤에 기획자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랑 비슷한 건데 약간 성공 너무 자만해가지고 일을 이제 개발 방법론 중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애자일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폭포수 방법론이 있어요. 폭포수 방법론이라는 건 뭐냐면 폭포수처럼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사람들이 원할 것 같은 걸 막 다 머릿속에 그림을 딱 그린 다음에 두 번째 달에는 디자인을 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달은 개발한 다음에 여섯 번째 딱 내놓는 거지. 이게 전통적인 어떤 프로그램의 개발 방법론인데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요새 시대에 별로 워킹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6개월 뒤에 고객이 나 이거 원한 게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면은 6개월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롤백 작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10가지 기능이 있으면 한 가지 기능씩을 떼어서 해요. 한 가지 기능씩을 2주일 동안 한 번 이렇게 일을 해요. 짧게 기획하고 짧게 디자인하고 짧게 개발해서 2주 동안 딱 만들어가지고 이 기능이 원하시는 게 맞습니까? 물어보고 맞으면은 다음 이렇게 하는 게 애자하게 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카카오 스토리 성공가 난 다음에 게임하기 성공가 난 다음에 우리 너무 천재라서 우리 마음대로 할 거니까 그냥 기획하면 그냥 다 해. 이렇게 되게 폭포수처럼 일을 쫙 한 거지. 1, 2년 동안. 그래서 지금 나중에 얘기할 당근마켓 만들었던 친구들이 카카오 플레이스라는 거 만들었는데 카카오 플레이스도 그렇게 만들고 당근마켓 애들은 카카오에서 3번 프로젝트를 3번 다 망한 다음에 4번째 나가서 창업해서 성공했어. 대단한 친구. 근데 아이템이 똑같아. 4번 다. 그때도 당근마켓 같은 거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 그때는 폭포수처럼 만들었던 거죠. 아주 이제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다 실패한 원인이 뭘까 하다가 우리가 애자일하게 일을 안 해서 그렇다. 그래서 카카오 택시는 좀 애자일하게 하자. 사실은 이게 우리가 미국 출장 가서 우버를 본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저희가 카이스트 팀을 하나 인수했거든요. 카이스트 엔지니어가 10명의 팀을 인수했어요. 인수했는데 얘들이 이제 너무 잘하니까 우리가 이제 우쭈쭈 한 거죠. 이제 너 잘한다 그랬더니 애들이 미국을 안 보내주면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물밀 거절하고 샌프란시스코에 사무실을 세팅해주고 애들 보냈어요. 니들 하고 싶은 거 맘대로 해라. 보냈는데 뭐 될 리가 있나. 1년 내내 돈만 쓰고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김범수 회장이 나보고 잡아오라 그래가지고 잡으러 갔어. 잡으러 가서 야 니들 회사가 1년 동안 놀게 해줬으니까 이제 기여를 해라. 그 대신 너희들이 동의하는 거 만들어줄게. 그랬더니 걔네가 얘기한 게 자기네가 1년 동안 살다 보니까 여기 신기한 게 3가지가 있대요. 미국이 첫 번째가 아마존 프레쉬.
이제 지금으로 치면 뭐죠? 마켓컬리 같은 거죠. 아마존 프레쉬가 그때 2013년에 워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는 이제 잘 모르니까 아마존에 주문하면 아침마다 뭐 음식물이 온대. 너무 좋대.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두 번째는 집카라고 있었어요. 집카가 뭐냐면 우리나라 그린카인가? 뭐 하여튼 뭐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소카 그래 소카 같은 건데 거기는 모든 블락마다 집카가 다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집카에서 BMW를 빌려서 막 샌프란시스코 놀러 가고 그랬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 보였고 세 번째가 우버였어요. 우버는 한국은 약간 다른데 샌프란시스코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우버는 진짜 탁 누른데 딱 와요. 딱 오고 타면 말도 안 걸어. 말도 안 걸고 탁 내리면 카드가 딱 자동으로 결제되면서 내 루트가 딱 나와. 그래서 이 기사가 어뷰즈 했는지 안 했는지 딱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택시만 타다 그걸 딱 타고 와서 우리가 보고 와 이거 대박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죠. 한국에 와서 이제 애들을 잡아다가 니들 뭐 하고 싶어 그랬더니 자기네도 우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우버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카카오 대리를 하자. 대리를 이제 하려고 시켰는데 애들이 하다 보니까 대리는 서플라이랑 디맨드를 다 조직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 서플라이가 조직돼 택시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 택시를 하게 된 거예요. 카카오 택시 만들 때도 이건 막 큰 프로젝트 만든 게 화면 하나 만들어 보고 실험하고 만들어 보고 실험하고 이러다가 이제 만들었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통해서 그날 이제 오픈을 한 거죠. 성공이 됐고 뭐 이런 이제 경험이 있었습니다. 요 얘기 하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다음에서 했던 건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제가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랑 이제 카카오 같은 회사를 다녔는데 네이버랑 카카오가 뭐 전체 직업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좀 위상이 좋지만 그 당시엔 되게 위상이 낮은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이제 이과만 하는데 문과가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 생이 갈 만한 이제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IT에서는 제일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저희가 다음이라는 회사 인수했거든요. 다음에 개발자들을 저희가 쓰려고 다음이 한 2,500명이었는데 엔지니어가 한 1,500명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애들을 이제 시간을 내가 너무 많이 쓰나? 정말 몇 시까지 하면 되죠? 그래서 빨리 할게요. 다음 얘기만. 그래서 저희가 다음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다음을 2,500명짜리 회사를 인수했는데 왜 인수했냐면 엔지니어 1,500명이 필요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엔지니어 1,500명을 몇 년 동안 뽑느니 그냥 다음 인수해서 다음 셧다운하고 다 카카오 프로젝트에 넣자. 그래서 그때 베팅한 거고 사실 결과적으로는 지금 페이, 뭐 뱅크 뭐 이런 걸 다 그 개발자들이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공한 어프로치였는데 여하튼 제가 가서 그 당시에 다음 지도팀이 있었어요. 지도팀이 있었는데 이게 비전과 목표가 왜 중요하냐면 다음 지도팀이 100명이었어요. 직원이 100명이었는데 그래서 미팅을 했는데 이제 매년 목표가 20% 성장이라는 거예요. 다음 앱에, 다음 지도 앱에. 그래서 20% 성장하면 네이버 지도와는 얼마나 격차가 줄어드냐 그랬더니 격차가 오히려 늘어난대. 그러면 경쟁사 대비 격차가 늘어나는 목표를 왜 잡았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그 다음에 막 이제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네이버가 다음 대비 6배 정도였거든요. 그 트래픽이. 근데 경쟁 지표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네이버 지표를 안 보여주냐 그랬더니 2년 전까지는 봤는데 조직원들이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뺐다는 거예요. 지금 경쟁 지표를. 그래서 말도 안 돼. 다음이 그런 회사였어요. 그런 회사였는데 나이반, 뭐 제주도로 가고 이런 나이반 회사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카카오는 2등 서비스 한 적이 없다. 너희들이 1등 전략을 안 가져오면 우리는 3개월 내에 셧다운하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걔들이 거꾸로 나한테 네이버는 매년 지도의 POI라고 그러거든요.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이제 어떤 지점들, 뭐 가게 이름, 전화번호 이런 걸 POI라고 그러는데 POI가 이제 프레시니스가 되게 떨어져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1년에 한 50% 정도의 POI가 변경되거든요. 가게가 망하고 새로 생기고. 이 POI를 잘 업데이트하고 지도를 업데이트하는데 200억 정도 들거든요, 매년. 네이버는 200억씩 매년 썼는데 다음은 돈이 없어서 30억 썼다는 거여서 자기네가 네이버만큼 200억을 못 쓰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네가 200억을 가져오면 자기가 1등 전략을 짜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김범수님한테 가가지고 POI 중요한 거 아시죠? 안 돼. 근데 다음은 30억 쓰는데 네이버 200억 쓰는 거 알죠? 안 돼. 그래서 우리도 200억 써도 되죠. 오케이. 그래서 200억 받아서 다음날 딱 가서 자 이제 200억 쓰시죠. 1등 전략 가져와. 그래서 이제 했는데 사실은 이제 왜 목표가 되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몇 가지 전략을 짰어요. 하나가 카카오로 이름을 바꾸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들이 그동안 되게 개발을 많이 해서
되게 좋은 지도 엔진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벡터 엔진이라고 해서 보통 네이버 지도는 한 면에 그림을 다 그린 거라서 수정하려면 여기서 더 수정해야 되는데 다음은 그때 이 지도를 다 벡터화 해가지고 이 레이어를 다 올렸기 때문에 레이어를 뺐다 냈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잘 만들 수 있는 거죠, 지도를. 이런 기술적인 준비는 다 했었는데 이제 트래픽이 안 나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던 거고, 뭐 벌다이뷰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때 카카오톡이랑 연동도 하고, 카카오톡 관련 말고 지도 이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지하철에 버스에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저희가 지하철 버스에 이런 거 다 샀어요. 그냥 시장에 있는 걸 다 사가지고 다 다음에 합치거나 붙였어. 그래서 카카오 맵으로 개편해서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그만뒀는데 제가 최근에 지도팀 만났더니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회사도 저희가 하나 샀거든요. 김기사라고. 사면서 막 했는데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네이버 지도랑 거의 비슷하대요, 트래픽이. 그걸 딱 들으면서 뭐 카카오가 밀어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 이 비전과 목표를 어떻게 세우는가가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지도팀이 그 다음에 있던 그 지도팀이 아직도 있어요. 그냥 다 그분들이야. 100명이었던 그분들이 또 성과를 낸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때 하게 됐습니다. 너무 많나? 하여튼 여기 되게 중요해. 여기서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뒀는데 브라이언이 얘기를 해줬어요. 브라이언이 야,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 별로 안 했잖아. 그냥 3년 동안 놀면서 고민해봐. 이런 얘기를 해줘서 제가 3년 동안 놀면서 처음으로 고민을 했어요. 고민했는데 뭐 제가 큰 돈은 벌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월급을 안 받아도 될 정도는 되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시간적 여유도 많고 하니까 진짜 왜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지금도 막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많이 고민하시고 맨날 고민하셨으면 좋겠는데 결론은 안 나지만, 근데 이제 브라이언한테 물어봤죠. 브라이언, 당신은 이제 어떤 삶의 목적이 있냐 했더니 이제 브라이언이 너 니체를 읽어봤냐? 아니, 니체를 읽어보셨으니까 했더니 이제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분 생각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제 니체가 허무주의를 얘기하잖아요. 허무주의가 뭐냐면 종교가 없어져가지고 옛날에는 삶의 목표가 종교였잖아요. 신을 믿는 거, 신처럼 되는 거. 근데 이제 그 종교가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지고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이러고 산다. 근데 이제 그 니체의 이제 초인 리버맨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냐면 매일매일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는 삶이 초인의 삶이다. 뭐 이런 표현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범수 회장 같은 분은 되게 많은 성공을 이룬 분인데도 이분이 어떤 조국과 민족 이런 거라기보다는 약간 본인이 매일매일 스스로 자기 한계를 극복하려는 사람으로 살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멋있는 말이긴 한데 저는 공감은 거의 아주 안 되고 뭐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얘기를 드리면 저는 그래서 이제 베이스 인베스트먼트를 사실은 100% 출근하진 않거든요. 저희 신현성 회장이랑 저랑 뭐 중앙일보의 홍정인 이제 파트너랑 이렇게 셋이 하고 있는데 저희 하루 이틀 정도 출근하고 다 직원들이 해요. 저희가 돈을 모아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투자해주는 거는 뭐 벤처 투자에 대해서 질문할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저는 투자하는 건 아주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벤처 투자가 수익률도 되게 좋고 사람들 되게 도와줘서 되게 좋은데 저한테는 큰 기쁨을 안 줘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래서 한 5년 정도 밥만 먹고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고 놀았는데 겨울 때마다, 겨울은 골프를 못 치잖아요. 겨울에 너무 심심한 거예요. 너무 심심해서 제가 3년 전에 제가 투자한 어떤 회사를 한번 도와주러 갔어요. 이 회사가 막 대표가 공황장애가 와서 막 회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실까 모르겠는데 젤라또라고 이렇게 젤레 파는 인스턴트 네일 파는 회사였는데 잘 돼요. 매출 한 200억짜리에 이익도 나는 회사인데 대표가 공황장애에 빠져가지고 회사가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한 6개월 도와줬는데, 근데 스타트업답지 않게 되게 조직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몇 달 동안 막 도와주니까 막 성과가 나는 거예요. 막 일본에서 매출 최고를 막 찍고, 제가 뭐 판 건 아니고 일본에 마케팅하는 친구를 도와줬더니 그런 걸 딱 보면서 나라는 사람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조직이 성과 내는 걸 도와주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사실 공개는 잘 안 하는데 그 카카오 계열사 대표를 하나 하고 있어요. 그걸 작년 여름쯤에 김범수 이사님이 얘기를 해가지고 나도 그럼 오케이, 뭐 월급은 크게 상관없고
조직이 성과 내는 걸 하고 싶다. 근데 이제 카카오 계열사 중에 제일 성과가 안 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가서 지금 좀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재밌고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찾은 거죠.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재밌게 사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획자. 요거는 제가 이제 크러스트라고 하는 카카오 계열사 회사를 이제 맡고 있거든요. 크러스트는 이제 글로벌 투자 어떤 인큐베이팅 회사인데 여기에 첫 번째 인큐베이팅 포트폴리오가 클레이튼이라는 메인넷이에요. 이거 말고도 저희가 뭐 NFT 관련된 어떤 회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수해서 키우기도 하고 막 그러려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들고 있는 자회사 중에 그라운드 X라고 이제 또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오시고 그래서 기획자가 뭐냐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본다고. 저는 기획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기획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문제를 푸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푸냐, 문제를 애자일하게 푸는 사람, 문제를 굉장히 뭐 철학적인 아까 얘기했던 니체처럼 철학적이고 심오한 고민을 혼자 스위스에서 1년 동안 고민하다가 나타나서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매일매일 그 문제들을 잘게 쪼개서 조금씩 해결하면서 정말 사용자가 원하거나 사용자한테 가치를 줄 수 있는 것 찾는 그런 애자일한 해결 방법론을 이제 훈련된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가설을 잘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투자한 데 중에 제일 성과가 많이 나는 데가 아쉽게도 경영학과, 서울대 경영학과 30대 초반 친구들인데 얘네가 제가 투자할 때 월 거래액 1억에 우리가 밸류에이션 100억에 투자했거든요. 지금 1년 됐는데 얘네가 거래액 200억에 지난달에 11개월 만에 4천억 밸류로 투자받았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2명인데 한 명은 토스 출신이고 한 명은 하이퍼커넥 출신인데 얘들이 일을 어떻게 하냐면 얘들이 한 게 뭐냐면 퀴닛이라는 서비스거든요. 뭐냐면 4050 패션 앱이에요. 근데 얘네가 일을 어떻게 하냐면 얘네는 패션에 대해 관심 전혀 없어. 패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패션 후져. 가면 옷 되게 못 입어요. 애들이. 서울대생들 잘 옷을 못 입잖아. 근데 그런 애들인데 얘들이 어느 날 우연히 신문을 본 거야. 신문을 봤는데 4050 엄마들이 PC에서 옷을 1조씩 산다는 거야. 이미 PC에는 그 시장이 있어요. 얘들 딱 보고 그래서 그 회사의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아본 거죠. 근데 모바일 앱이 개판이야.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기업들이 PC에서 팔고 있었던 거예요. 모바일 앱에서 쓸 수도 없어. 그래서 옆에 있는 아줌마한테 써보라고 했더니 아줌마가 아유 이건 안 되겠다. 전화해서 주문하고 막 이러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얘네가 맨 처음에 가설을 뭘 썼냐면 그러면 과연 모바일에서 유저를 모을 수 있을까? 하나를 더 나아가서 모바일에서 페이스북으로 4050을 가성비 있게 획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얘네가 2주일 동안 밤을 새서 가짜 앱을 만들었어. 가짜 앱은 뭐냐면 쇼핑 앱처럼 보이는데 뒤에 뭐 주문 기능 이런 건 없어. 2주 동안 주문 기능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냥 페이스북 광고의 랜딩으로서의 앱만 만든 거야.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 100만 원을 딱 때려봤어. 때려봤는데 얘네 마케팅 여러 번 해서 전문가잖아요. 2030 페이스북 마케팅 대비 효과가 10배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4050 타겟 광고였기 때문에 4050 타겟 광고라니까 이게 로아스라고 그러거든요. 그 지표로 이제 내가 광고비를 투입한 것 대비 매출을 보는 지표가 로아스라는 건데 로아스가 어마어마하게 나. 10배가 나오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애들이 그래? 그럼 이 주문을 받아볼까? 주문도 이제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주문을 할까? 그 다음 가설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페이지를 더 개발한 게 이제 주소 넣고 결제하는 것까지 됐어. 근데 이제 얘네가 실제로 그 쇼핑몰과 연동할 수가 없으니까 수기로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전화로 이제 거기에 주문한 거지. 2주 동안 또 만들어서 없애서 아줌마들이 주문할 거 딱 봤더니 아줌마들이 객단가 10만 원에 가격 비교도 안 하고 주문을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주 단위로 가설을 내고 풀고 하면서 거래 1억부터 거래 200억까지를 11개월 만에 한 거예요. 지금 요새 그 TV에 광고해. 투자금 받아가지고 이런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가설을 잘 세우고 잘 검증하는 사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그 일본 만화 중에 김태랑이라고 뭐 그런 만화가 있는데 나중에 우리 때 유행했던 김태랑이라는 만화의 그 이제 주인공이 그 옆에 있는 직장 동료를 이제 위로하면서 그러거든요. 너의 월급의 대가의 절반은 인내의 대가야.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저는 그게 아니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월급의 절반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피터 드러크라고 하는 경영학자가 한 얘기인데 리더의 월급의 절반은 본인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냐면
생각보다 우리가 되게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되게 맞다고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설 실패가 되게 가설을 실패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런 반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거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 팀워크가 중요한데, 팀워크란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전문가가 되려는 사람들은 난 이것만 하면 돼. 난 이것까지 내 일이야. 아레날은 이래. 아레날이 이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팀에 도움 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용자한테 가치를 주려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기능이 부족해요. 근데 A라는 기능이 부족해서 사용자한테 가치를 줄 수가 없어. 근데 이게 누구냐 내 일이냐 따지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프로그래밍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 보면 프론트 개발이라고 CSS라는 개발 영역이 있어요. CSS라는 개발하는데, CSS 개발이 되게 저부가 가치 산업이야. 그러니까 인형에 눈 붙이는 것 같은 거야, 약간. 그래서 그 고급 개발자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인형에 눈을 붙여야 돼, 이런 거. 저희도 했던 프로젝트 중에 있어가지고 개발자들 하도 마음을 안 들어가지고 저랑 제 친구 하나가 CSS 책을 읽고 코딩을 했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냥 책 한 번만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성과를 내는 거지. 성과란 건 사용자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든 문제가 해결돼 전진되도록 하도록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기획자로 그렇게 PO? 요새는 PO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PO. 그래서 이걸 자신 있는 분은 여기 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제가 면접은 봐드릴게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투자회사인데 어떤 투자자한테 투자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벌레 같은 생존력이 뭐냐면, 제가 투자한 데 중에 두 군데 다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 회사 뭐 하는 회사냐면 에어비앤비 청소 대행하는 데였어요. 에어비앤비가 잘 되면 에어비앤비 청소를 전문적으로 대행해서 잘 되고, 정말 잘 되면 이제 에어비앤비 운영 대행을 해서 어메너티 같은 걸 만들어서 호텔 공간이 없는 호텔을 만들겠다,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우리나라가 에어비앤비가 잘 안 돼서 그냥 망했어. 망해가지고 직원들 다 내보내고 하도 안 되니까 2년 뒤에 이제 제주도에 펜션 청소라도 해야겠다고 간 거야. 혼자 펜션 청소를 한 거죠. 하면서 회사를 유지했어. 혼자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암에 걸린 거예요. 3년 뒤에. 그래서 암투병을 하고 암투병을 하고 이렇게 살아났어. 사람이 살아났는데, 근데 갑자기 정부에서 오피스텔 라이센스를 바꿔준 거예요. 그때 막 그 중국 관광객들 많이 오고 막 이럴 때 숙소가 없다 그래가지고, 원래 오피스텔을 그 호텔처럼 빌려주면 안 되거든요. 불법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정부가 오피스텔 라이센스를 허용하게 바꿔준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 오피스텔을 호텔처럼 빌려줄 수 있게 된 거지. 근데 문제는 그걸 운영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전국에. 근데 유일하게 4년 동안 그 일을 한 사람이 얘밖에 없어, 전국에.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오피스텔 오너들이 얘한테 온 거지. 그래가지고 얘가 갑자기 암투병 이후에 되살아나가지고 지금 몇백억, 지금 이번에 800억 밸류 투자만 하여튼 어마어마한 기업을 다시 직원도 다시 100명이 됐어. 이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바퀴벌레 같은 생존력, 이렇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이 일을 사명감이든 아니면 어떤 자존심이든 뭐든 정말 창업을 했을 때 끝까지 갈 거냐, 아니면 창업이 그냥 하나의 내가 커리어 패스로 보고 안 되면 로스쿨 가지 이런 거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거꾸로 또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진짜 똑똑하고 훌륭한데 너는 뭐 할 거라고, 저 1000억에 엑시탈러, 이런 애들이 있는 거지. 근데 사실은 우리는 투자를 이제 100배를 보고 하거든요. 저희는 초기 투자하기 때문에 100배를 보고 우리는 대부분 망하는데 한두 개 100배 되면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엄청 커져야 돼요. 막 10배 성장한 다음에 팔면은 우리한테 돈이 안 돼. 얘가 1조, 10조쯤 만들어서 팔아줘야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똑똑하고 계산적인 애들은 한 10배 벌고 나가야지,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도 투자 안 해요, 저희가. 왜냐면 잘 되죠. 잘 돼도 우리가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크고 원대한 비전,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회사를 끝까지 가거든요. 그런 게 있고, 세 번째는 솔직하고 유저에 핑계대지 않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사를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가 10명일 때, 30명일 때, 150명일 때, 300명일 때 다 조직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30명까지 뭘 할 수 있냐면, 대표가 다 일일이 지시할 수 있어요. A부터 Z까지 하는 일을 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데 150명이 딱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150명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회사에 대표가 모르는 애가 막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쟤는 누구야? 그러면 뽑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리더가 갖춰야 될 능력과 자질과 어떤 규율이 다른데 그거를 올라가면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성장 못하는 사람도 있고. 성장하는 사람한테 투자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업하실 분은 저희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그 리뷰를 해드릴게요. 인턴 사원은 저희 투자회사 모집하고 있고요. 근데 투자자는 이제 이거 마지막이죠? 마지막입니다. 너무 지루하게 이게 이제 투자자는 이제 그런 거죠. 제가 두나무도 투자하고 두나무는 투자해서 대박이 났고 당근마켓은 투자를 못해서 이제 좀 돈을 못 벌었는데 그러니까 투자자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 뭐냐면 가설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산업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사람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각자 다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 하우스는 대표적으로 사람에 투자하는 하우스예요. 왜 그러냐면 두나무를 저희가 투자했을 때 두나무는 사람에 투자한 거죠. 제가 알도 후배니까 우리 최근에 경제학부에 100억도 기부를 하시고 하여튼 시영이라는 친구인데 컴문과랑 여기 복수전공일 거야 아마.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뭘 하고 있었냐면 카카오 증권이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전혀 지금이랑 어떻게 보면 연결되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 회사가 클 걸. 왜냐면 증권 무슨 서비스를 해가지고 잘 돼봤자 뭐 업사이드가 얼마나 있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는 후배여서 뭐 이사할 때 전세값이 3억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3억을 투자해줬어요. 자기 구주를 팔아서 전세를 이사 가가지고 그때 사줬어요. 샀는데 얘가 이제 그래서 매주 제가 3년 동안 멘토링을 해줬거든요. 매주 가서 차 한잔 마시고 막 얘기를 했는데 3년쯤 뒤에 형님 암호화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뭐야? 이렇게 하는 거죠. 암호화폐가 너무 후진데 자기네가 지금 빗썸이라는 게 1등인데 너무 후진데 자기네는 그 카카오 증권 하려면 MTS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권 트레이딩 시스템을 만들어 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걔네하고 그다음에 증권사 SI밖에 없는 건데 증권사 SI는 아저씨들이라서 창업 생각이 없고 그 창업한 애들 중에 증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게 자기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3개월 만이면 만들 수 있고 빗썸은 진짜 후진데 자기가 만들면 엄청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혼냈어요. 너 왜 본업에 집중을 못하고 딴 데 한눈을 파냐. 근데 걔네가 바퀴벌레 같은 심정으로 끝까지 한 거지. 내 말을 무시하고. 그리고 3개월 딱 지났는데 오픈을 한 거죠. 처음 목표가 마켓 수익 15%였어요. 15%였는데 얘네가 한 달 동안 밤을 샜기 때문에 3주 동안 못 만났어요. 4주째 만났는데 4주 때 만났어요. 오랜만에 커피 때 마시는데 형님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드디어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잘했다. 5주째 만났어요. 형님 저희가 대한민국 1등이 됐습니다. 여러분. 6주째 만났어. 저희가 글로벌 1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와 야 글로벌 1등 돈 얼마나 벌었대? 50억씩 법니다. 그랬더니 야 대박 났네. 월에 50억이면 우리 완전 대박이다. 그랬더니 형님 하루에 50억씩 법니다. 그래가지고 그 2018년 말에 4분기에 네이버 영업이익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하여튼 지금 좀 안 좋았다가 지금 다시 좋아졌죠. 그래서 내가 그때 카카오 증권이라는 아이템을 보고 투자 안 했으면 과연 제가 성과를 냈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거꾸로 또 하나 당근마켓은 카카오에서 제가 너무 많이 아는 동생들이죠. 이제 저희가 인수한 회사고 뭐 소셜 커머스 리스팅 뭐 메타 리스팅 그런 거 하던 친구였어요. 그 김재현 대표가. 그 친구 되게 훌륭한 친구에서 인수했는데 얘네한테 카카오 플레이스라는 프로젝트를 3번인가 맡겼어요. 그게 다 당근마켓의 시초죠. 원래 그 이런 어떤 로컬 SNS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3번 다 망했어. 3번 다 망하더니 회사를 나가서 당근마켓을 만든 거야.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저한테 투자를 받아왔는데 그때가 판교였나? 한 군데만 오픈했을 때예요. 판교에서 얘네가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 지역도 약간 했는데 다 검증이 안 됐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김재현을 딱 보고 바로 투자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또 그 기획자 출신이다 보니까 야 가설 검증이 덜 된 거 아니야? 막 하면서 막 싸우다 그래서 얘가 100억을 달라 그랬는데 우리가 100억이나 아까워서 우리가 60억이면 투자해줄게 투자 못했어요. 지금도 이제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경우 사람만 보고 투자했을 때 성과가 되게 많이 났다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만 봐요. 사람만 본다는 게 정말 훌륭한 사람이 오면 말도 안 되는 가설을 얘기해도 그냥 투자해요. 그리고 빨리 가설 검증에 실패하고 다른 걸 하길 바라면서 이렇게 돈을 투자하는 편입니다. 저희는 하우스는 그렇고 굉장히 가설이나 산업 테마에 투자하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VR이 잘 될 것 같다. VR에 다 투자하고 이런 애들도 있고요. 저희는 사람만 보는 회사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일종의 브랜드 비즈니스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은 창업가한테는 이제 투자사들이 다 몰려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퀴닛이란 애들은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VC가 줄을 섰어. 애들한테 투자하고 싶어서. 진짜. 애들이 연락도 안 받아줘.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연락이라도 한번 해달라고 하는 애들이 많아. 그렇게 됐는데 그럼 얘들을 고를 거 아니에요. 얘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정말 훌륭한 창업팀이 나타나면 미인 컨테스트가 시작돼요. 그 VC 미인 컨테스트. 그래서 창업가들이 VC를 고르는 거야.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브랜드. 정말 저 투자회사가 우리를 얼마나 잘 도와줄 거냐에 대한 인식, 브랜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저희가 하는 모든 활동은 브랜드를 강화하려는 활동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는 뭐 VC를 하고 싶은 분들, 이 VC가 되게 우아해 보이고 막 되게 투자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절반은 뭐냐면 돈을 모으는 거예요. VC의 대부분은 돈을 못 모아서 못해요. 돈을 모으는 게 되게 어렵고 뭐 기관에서 받을 수도 있고 한데 저희는 100% 민간 펀드라서 이제 부자들한테 돈을 모으는데 결국은 부자들한테 우리 펀드를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파는 거죠. 아, 쟤한테 믿고 돈을 맡겨도 되나? 그래서 좋은 VC가 되려면 본인이 되게 믿을 만한 사람이 주변에 돼야 되는 거죠.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세콰이어나 아니면 이런 애들 중에 VC는 개인이 하는 거라는 되게 명확한 철학이 있는 팀이 있어요. 세콰이어가 아마 그럴 거예요. 세콰이어가 되게 유명한 일이 어떤 70대 어떤 파트너가 하던 펀드가 있었어요. 한 1조 정도 굴리는 펀드가 있었는데 이분 70대 아저씨가 은퇴했어요. 그럼 보통은 다른 사람을 투입해서 굴릴 거잖아. 왜냐면 1조라는 게 굴리기만 해도 1년에 막 200억씩 돈이 남는데 세콰이어가 펀드 청산했어요. 세콰이어는 투자는 개인의 역량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좀 의견이 좀 다른 게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이 아니라 좋은 팀을 만들면 되게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저희 회사를 좀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인턴 사원은 제가 뽑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연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여튼간 뭐 제가 뭐 좀 여유롭게 살고 있는데 돈을 여유롭게 되어 보니까 돈을 버는 건 큰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나중에 많이 버시겠지만 제 주변에 뭐 여러분 선배들, 제 과동기들 중에 뭐 잘 나간 뭐 판검사하는 애들도 있고 뭐 그다음에 교수하는 애들도 있고 뭐 그다음에 사업을 성공한 애도 있고 대기업 임원도 다 있고 막 뭐 연봉도 많이 받고 이런데 사실은 애들이 다 그게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되게 참 죄송한 거는 이 나이가 돼도 결국 목표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고통스럽지만 지금도 찾으셔야 되고 평생 찾아야 되는 거다. 근데 이제 목표와 가까운 게 점점 가까워진다. 뭐 이런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했는데 재미가 없으셨으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대표님의 인생 스토리를 생생하게 따라갈 수 있었던 흥미로운 강연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약간 길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말 멋진 강연을 준비해 주신 강준열 대표님께 학우분들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2부와 3부에서는 저희가 학우분들께 미리 받은 질문을 바탕으로 베이스 인베스트먼트와 강준일 대표님을 조금 더 파헤쳐보는 시간을 준비하였는데요. 연정님, 2부와 3부에는 어떤 질문이 준비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가 원래 계획은 2부를 하고 5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3부를 또 진행을 하는 거였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제 좀 간략하게 줄이기 위해서 2부와 3부를 동시에 진행을 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베이스 인베스트먼트에 관한 학우분들의 질문을 모았고요. 3부에서는 대표님의 어떤 학부생 시절과 대표님의 대표로서의 삶이 어떤지 그리고 학부생들에게 드리는 조언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람을 보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베이스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이미 안정된 벤처 기업이 아닌 이제 초기의 스타트업에 이제 투자를 하는 투자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투자는 아무래도 위험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베이스 인베스트먼트가 위험을 줄이기 위해 택하는 특별한 방식이 있나요? 그러니까
질문을 그 투자업이라는 게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일 뒤에는 상장 주식 하는 펀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장 주식 하기 전에 pre-IPO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 초기 기업, 그다음에 성장 단계, 뭐 시리즈 A, 시리즈 A, B, C, D 뭐 이렇게 하는 데마다 사실은 이걸 전체를 다 아우르는 데는 없고 각자 다 특수한 영역이 있습니다. 특수한 영역이 있고 목표 수익률이 있고 리스크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자산가들이나 어떤 기관이 돈을 분배할 때도 내가 특정한 곳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다 돈을 나눠주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가장 있는 초창기 기업에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돈을 맡기시는 부자들은 리스크를 회피하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 대박을 내라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투자할 때 예를 들어서 뭐 3배, 5배 나는 수익은 아예 뒤를 보지도 않고요. 10배도 사실 관심도 없고 이 회사가 성공하면 100배가 날까만 보고 거꾸로 뭐 100%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해요. 진짜. 약간 좀 쫄리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한 100개 넘게 하니까 지금 괜찮은데 처음에 우리가 투자해서 6개월 만에 망했을 때 진짜 가슴이 아파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뭐 우리가 수익률이 제일 많은 게 뭐였지? 우리가 300억에 3조 저희가 800배 수익이 난 종목이 있거든요.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800배 난 종목으로 제 개인이 여태까지 벌었던 돈 중에 제일 많이 벌었어. 그래서 근데 그게 한 10군데 망하면서 투자한 거니까. 그래서 질문이 잘못된 게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대박을 치거나 네네네네네. 쪽박을 차거나 둘 중에 하나군요. 저희한테 사람들이 돈을 준 건 리스크를 줄여달라고 한 게 아니라 대박 까먹어도 되니까 대박을 찾아줘라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기존에 생각했던 개미 투자자들의 어떤 사고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 스타트업 업계가 최근에 급성장을 이루면서 벤처 캐피탈 업계의 규모도 이제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대표님이 바라보시는 벤처 캐피탈 업계의 전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 벤처 캐피탈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뭐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벤처의 그 자금의 공급을 정부가 하거든요. 사실은 저희는 뭐 100% 민간 펀드인데 100% 민간 펀드가 5개가 안 돼요. 대부분 이제 펀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한 50% 매칭해 주거든요. 근데 매번 정부가 뭐 정부를 비판하려는 건 아니고 이 정부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사실 벤처 투자 지원하는 거 말고 별로 할 게 없어. 잘하니까. 그래서 돈을 계속 증액을 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안 좋은 현상은 밸류에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기업들의. 제 입장에서 안 좋고 창업가들은 좋지. 창업가들 입장에서 돈을 더 쉽고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좋은데 결국은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IPO를 가서 정말 냉정한 상장 시장의 평가에 정렬돼야 되거든요. 근데 위워크처럼 예를 들어서 막 부풀려서 받았는데 사실은 이제 IPO 가서 가격이 아작이 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걱정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여하튼 시장은 진짜 좋고 정부가 공급을 계속 키우기 때문에 계속 펀드가 늘어나고 펀드를 만들 때는 그 책임자가 필요하거든요. 책임자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경험이 1, 2년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부족해서 저희 회사 펀드 매니저 연봉이 지난 4년간 2배 올랐어요. 2배 올랐는데 시장에서 피드백은 더 별로 안 준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VC라는 게 20년, 30년 전에는 금융업의 제일 아래쪽에 있던 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하던. 그래서 진짜 금융을 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하던 동네인데 지금은 약간 되게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통 우리가 받는 뭐 투자은행 같은 분들의 급여 수준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월급만 보시더라도 할 만한 직업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들어보니까 전망이 상당히 밝은 것 같아서 저희 경제학부의 많은 학우분들도 졸업 후 진로로 벤처 캐피탈리스트를 꿈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벤처 캐피탈리스트란 직업이 엄청 친숙한 직업은 아니라서 이 직업이 정확히 뭔지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어떤 학생한테 적합한 직업이고 또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되고 싶다면 학부생 때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하다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뭐 무슨 뭐 변호사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의미냐면 벤처 캐피탈은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거고, 실리콘밸리가 성립되기 전에 서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을 기업으로 창업한 분들이 이제 성과를 내고 나서 그분들이 사실은 다른 회사를 도와주려고 투자하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적인 금융업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내려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미국에서 본원적으로는 사실은 창업했던 분들이 다시 투자하는 경우가 많나요. 우리나라 VC는 원래는 어떤 데였냐면 보통 뭐 재벌 기업의 그냥 뭐 하나의 부서거나 이런 데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ICT가 뜨기 전에는 그냥 반도체 무슨 삼성전자 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반도체 제조 장비 만들면 그런 데 투자하고 이런 거였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그런 거였는데, 이제 미국식으로 바뀐 거고, 최근 이제 2010년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2000년대 후반에 지금은 크래프톤의 장병규 의장으로 성공한 사람인데, 그전엔 그 정도로 돈이 많지는 않았어요. 뭐 그때 해봤자 뭐 한 1,000억 있었나, 1,000억도 안 되는 정도로 네오이즈에 성공하셨던 분이, 그분이 본엔젤스라는 걸 만들면서 그분이 창업으로 성공한 사람이 다시 투자한다는 개념을 한국에 처음 시작하면서 약간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VC들은 창업가 출신 VC들도 있고 금융권 출신 VC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창업가 출신 VC가 훨씬 성과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VC가 졸업하면서 택할 수 있는 직업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되게 유능한 문제 해결자가 돼서 여러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오시는 게 훨씬 낫다. 저희도 지금 저희 심사역이 지금 4명인데 한 명은 대우 인터내셔널에서 금속 팔던 그 미생 출신이고, 우리 대표는 미생 하도 되고, 그다음 또 다른 친구는, 이 친구 재밌어요. 이 친구는 상장회사 주식 펀드 매니저 CIO 하던 친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명은 구글에서 프로덕트 기획하던 애가 왔고, 또 한 명은 창업해서 엑시트한 분이 오셨어요. 저희 팀 전부 이제 졸업하고 벤처 캐피탈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아닌데도 되게 많아요. 웬만한 VC들은 다 신입사원 뽑아요. 그래서 뭐 이건 제 생각이고, 바로 VC에 가는 방법도 있으시겠죠? 네, 창업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이 확실히 훌륭한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많이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창업가의 입장에서 볼 때 좋은 벤처 캐피탈리스트를 선별해내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나쁜 사람들 되게 많아요. 나쁜 사람들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계약서 같은 것도 보면 약간 연대보증 느낌으로, 지금은 거의 없지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업가가 실패하면 그 사람이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되도록 하는 투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되게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투자한 지 뭐 3년 만에 뭐 팔고 나가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투자를 받으실 땐 그 회사의 레퓨테이션을 진짜 보셔야 돼요. 진짜 창업가를 지지해주고 오랫동안 투자해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보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펀드가 만기가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서 투자를 하면 이 펀드에서는 3년밖에 못 들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 투자했던 메인 투자자들이 지분을 파는 건 되게 안 좋은 신호예요. 왜냐하면 다음 투자자들 입장에서 회사가 얼마나 안 좋길래 쟤네가 나가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장기로 길게 그 다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투자자를 찾으셔야 되고, 이거는 뭐 창업가들 몇 명 만나면 다 알 수 있어요. 실제로 투자 받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디가 좋다, 이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투자 받기가 어렵지.
사실 들어보니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핵심이 창업가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스타트업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베이스 인베스트먼트를 좀 조사를 하면서 베이스 인베스트먼트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 구인 글을 광고 글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몇 개 읽어보니까 베이스 인베스트먼트가 그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직접 벤처 기업한테 콜드콜을 보내서 연락을 하고 설득하고 굉장히 험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일을 한다. 제가 이제 약간 순화를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기면서 뭐 일을 한다 이런 표현이 써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열과 성이 많이 필요한 직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 베이스 인베스트먼트에서 새로운 팀원을 맞이하실 때 어떤 역량과 가치관을 가진 분을 원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험과 똑똑함이 요구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는 네이버, 카카오 이럴 때 채용을 많이 해봤지만 똑똑한 사람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약간 성격 안 좋아도 똑똑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의견 다르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베이스 카카오 그렇고 이 투자업은 저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사도 같은 사명, 그 이제 영어로 어파스리나 그러나, 그 12사도 할 때, 그 예수와 12사도 할 때 그 사도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진심으로 스타트업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저희 지금 저랑 같이 대표하시는 우리 후배님이 그런 분인데, 저는 그런 사명감이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어가지고 약간 돈이나 되고 좀 이제 돈이나 더 벌려는 사람인데, 그분은 진짜 그런 사명감으로 제가 동생이지만 존경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투자업일수록 그런 사명감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은 사실은 이 일이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투자는 내가 이 회사 지분 한 15% 들고 있기 때문에 창업가 내 말을 절대 안 들어요. 그래서 뭐 내가 주도해서 하거나 이런 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사업하는 직접 하는 것보다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그 사명감을 가지면 또 걔는 이렇게 좋은 회사를 투자하려고 했는데 투자를 못하면 일주일 동안 막 울분을 못 사귀고 술을 막 먹어요. 자기 너무 힘들다고 투자 못해서. 이런 사명감. 그렇군요. 사실 어느 분야에서든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일과 목표에 헌신하는 열정적인 모습이 굉장히 좋은 자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희가 2부로 준비했던 질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곧바로 3부 질문으로 넘어가는데요. 3부 질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님이 그 경제학부 93학번 선배이시잖아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위주의 질문들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준수님 첫 번째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학부를 졸업한 선배님으로서 대학 생활에서 이거 하나만은 꼭 챙겨라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일단 친구가 제일 중요하고, 나이 들어보니까 요새 그 MZ 세대가 그 나이 든 사람들 안 만나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대기업 임원 되신 분들이 다 저녁에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맨날 술 먹자 해서 좀 힘든데 친구 만나는 게 제일 좋고, 이게 참 저열한 인간관계라는 게 참 그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우리가 또 좋은 게 곳곳에 다 중요한 일들 하고 있어가지고 세상 사례가 좀 편해지는 게 있습니다. 우스갯소리고, 저는 사실은 이제 뭐 대학도 공부를 못했고 막 그랬지만, 사실은 저는 그 다양한 생각을 토론하고 책으로 읽었던 그게 되게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데 보면 스티브 잡스가 나왔다는 대학 있잖아요. 그 인문학 2년 칼리지 같은 거 가면은 뭐 1년 동안 1년에 8권만 책을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 로마 고전 하나, 뭐 아니면 뭐 사실 우리가 그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리고 많은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되게 많은 내 친구들 중에 그 국부론 처음부터까지 읽은 사람 10명도 안 되거든요. 리카르도 책을 아무나 알고, 나만 읽어서. 저는 대모하느라고 다 읽었고, 그다음에 케인즈의 고용화폐 그거 저 50페이지 딱 힘들어가지고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포기하고. 근데 사실은 대학교 때 아니면 그런 책 읽을 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책들을 읽고 막 토론하고 다양한 시선을 접하고, 이런 어떤 그런 소양을 쌓는 게 난 되게 대학생활에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팁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새 카카오 계열사 대표인데 학점 좋은 사람들 잘 안 뽑아요. 학과 공부하느라고 다른 공부 안 했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근데 경제학이라는 게 그 대학원 가서 하는 거지 뭐 학부 수준에서 뭘 하겠어요 사실. 제가 너무 무시하나? 저는 하여튼 안 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대학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게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고 교류를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2년 동안 그 비대면으로 거의 수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친구를 많이 사귀고 사람을 많이 만날 기회가 굉장히 적어진 것 같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그 대표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게 더 그런 놓쳐버린 어떤 기회들이 더 아쉽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뭐 이제 대면 수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서서히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무너져버린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사전 설문을 통해서 질문을 받아본 결과 많은 학우분들이 대표님의 그 학부생 시절을 궁금해하셨는데요. 그 대표님께서는 학부생 시절 때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뭐 스타트업 투자를 업으로 삼게 된 동기가 뭐 학부생 때 있으셨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참 부끄럽긴 한데 여기 올해 저를 보신 강 선생님이시지만 사실 저희가 그 대학교 때 섣부른 지식으로 혁명하겠다고 막 쫓아다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은. 뭐 후회는 안 합니다. 후회 안 하고 뭐 젊은 혈기로 했던 것 같고 그 스타트업 투자한 거는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카카오 2015년에 은퇴하고 완전히 은퇴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먹고 살 만큼 벌어서 제가 그때 제가 번 돈의 절반을 생태계에 좀 다시 돌려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절반을 다 까먹어도 되니까 이제 벤처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투자를 했는데 돈이 잘 되더라고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 돈을 그 PB에도한테 맡겨보고 펀드에도 넣어보고 뭐 달러도 사보고 막 했는데 벤처 투자가 수익률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생태계에 기여할 겸 돈도 벌 겸 하게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현재 이제 베이스 인베스트먼트 대표로서의 모습에 대한 질문인데 지금 한 회사의 대표가 되시면서 과거에 비해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이나 새롭게 생긴 습관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월급쟁이랑 저는 그 직장인 계급이 이제 사회에서 계급이 두 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월급쟁이랑 사장이랑 저는 그래서 종로 버스역 앞에 구두방 사장님도 사장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게 해보신 적 없으실 텐데 저는 뭐 취미로 제가 가게 몇 개 해봤고 다 말아먹었는데 하여튼간 뭐 냉면집도 제가 한 건 아니고 주로 투자로 제 선배나 후배들 중에 가게 하고 싶다는 사람들 몇 개 내줘봤는데 이제 나중엔 잘 안 돼서 제가 가서 또 정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게가 인사,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마케팅, 세일즈, 그다음에 평가, 뭐 회계, 재무가 다 있어요. 가게를 운영해 보면 거기에 모든 펑션이 다 있어요. 그 모든 펑션 프로덕트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펑션이 되게 잘 워킹해가지고 돈을 벌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하튼 그러니까 사장이 된다는 거랑 이제 그 월급쟁이 된다는 건 되게 다른 것 같고 월급쟁이라는 건 자기가 주어진 미션을 그냥 해결하면 되는 거고 사장 그냥 그 자체로 이 회사의 존속을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일이고 권하기도 하고 권하지 않는데 제 주변에 참 슬픈 일이 있는데 창업가들 중에 정신 질환 가진 사람 되게 많아요. 되게 슬픈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한테 가치를 주려고 그렇게 용감하게 나서는 분들 보면 되게 감사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장을 하게 되면 큰 돈을 벌 기회가 요만큼 정도 있으니까 그 월급쟁이로서는 바라기 힘든 거죠. 네, 아까 강연에서 사실 대표님께서 창업을 했다가 망한 경험도 있으시고 뭐 이제 정말 많은 경험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베이스 인베스트먼트에서 여러 스타트업 회사들에 투자를 하시면서 뭔가 어떤 유망한 분야 이런 게 눈에 들어오시지 않을까 했는데 혹시 대표님께서 지금 벤처 기업 경영에 창업에 직접 뛰어드신다면 어느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산업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바이오 최근에 제가 책을 읽었는데 월터 아이작슨인가 그 스티브 잡스 전기 쓴 사람이 최근에 그 다우드나라고 유전자 편집 가위 만드신 분 전기를 썼거든요. 되게 재밌으냐고 읽어보세요. 그거 보고 내가 이제 다시 20대가 된다면 바이오를 하고 싶다. 약간 왜냐면 진짜 유전자 편집의 시대가 이미 왔거든요. 이미 기술적으로 다 되거든요. 그래서 참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 같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도 이제 많이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바이오 쪽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저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대표님과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 저도 졸업 후에 창업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됩니다. 아, 네,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도 사실 떠오르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 그 오버스펙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학생들이 취업 준비가 치열해지는 것이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모르겠어요. 저 대기업이 아니니까 저도 대기업 다녀본 적도 없고 물론 이제 대기업 하시는 분들 좀 뵙긴 했는데 카카오에서는 옛날에 어떻게 뽑았냐면 대기업을 3년 이상 다닌 사람은 아예 서류 전형에서 탈락시켰어요. 대기업을 3년 이상 다닌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진짜로 워낙 이력서도 많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본 사람들을 뽑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창업한 사람들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창업한 사람들은 실제로 문제를 풀었다는 게 증명되잖아요. 이력으로. 근데 내가 회사 다니면서 풀었다는 거에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창업한 사람 되게 선호했고 그다음에 재미난 얘기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HR이랑 그때 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신입사원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신입사원 뽑으면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교육시킬 비용이 없이 그냥 돈 내고 경력자 뽑자 이게 중요했는데 그래도 사람이 모자라니까 신입사원 뽑자 그래서 제가 낸 아이디어인데 실행은 안 됐는데 야 그러면 우리가 그 SKT나 삼성전자 같이 진짜 신입사원을 잘 채용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삼성전자랑 SKT 직원 대상으로 3년이 안 지난 직원이 카카오로 이직하면 사이닝 1억을 주자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짜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채용은 삼성전자 비용 다 들여서 하고 우리는 사이닝 주고 데려오고 이게 너무 좋은 전략이다 막 그랬는데 실행을 못했어요 그때. 지금도 생각이 있는데 지금은 신입사원 뽑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저희는 문제를 푸는 사람을 되게 문제를 푸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늘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삼성전자 반도체처럼 수율을 높여야 하는 오퍼레이션 컴퍼니에서는 다른 규율과 조직이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카카오 같은 회사는 새로운 문제를 풀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인재는 문제를 풀어왔던 사람 뭐 성적이 좋고 좋은 근데 대부분 좋은 학교 나온 애들도 잘 풀더라고. 사실 그게 또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닌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문제를 풀었다는 걸 이력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스탠포드 갈 수 있는 방법이 앱을 100만 다운로드하면 된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요새 미국 부자들 중에 고등학생 개발자 알바를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으로 앱을 100만 다운로드 시켜주는 알바가 유행이더라고. 스탠포드 보내려고. 그 스탠포드도 사실 문제를 푸는 사람을 뽑고 싶은 거죠. 모든 게 입시로 귀결되는 처참한 상황. 그러네요. 어쨌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을 이제 높게 평가하신다는 점이 이제 저도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으로서 굉장히 뜻깊은 조언으로 다가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했던 그 사전 인터뷰 내용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중 여러분들께서 강준열 대표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학번과 이름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학부 20학번 김다은입니다. 20학번이요? 네.
사회자 학생은 21학번입니다.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이게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애니팡 같은 게 저희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실제로 많이 성장했음을 실제로 느꼈고, 또 카카오 맵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우석경제관 건물도 사실 이제 카카오 맵에서만 지금 아직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직업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벤처 캐피탈리스트랑 이 엑셀러레이터라는 직업이 요새 유망한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직업이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어떤 위치나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엑셀러레이터 반대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고민했거든요. 근데 엑셀러레이터라는 게 사실은 뭔가 내가 아는 걸 또 가르쳐 준다는 건데, 우리가 해봤는데 사실 뭐 아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나는 대한 엑셀러레이터 하는 분들에 대한 좋은 감정은 없어요. 제가 다 아는 분들인데 뭐 한두 번 정도 되게 잘하시는 분 있는데 저는 별로 감정은 없는데, 여하튼 BM이 완전히 달라요. BM이 완전히 다르고,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는 사실은 팀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템도 뭐 개발자 부족하면 개발자도 뽑아주고 막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기업 같아요. 약간 투자 회사라기보다는 기업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엑셀러레이터들이 그냥 기업 펀딩을 받아요, 회사에. 예를 들어서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라고 이제 카이스트에 특화된 거기가 엑셀러레이터인데, 거기는 기업의 투자를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펀드를 조성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방식이어서 되게 다르고, 뭐 스팍스랩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권덕윤 대표가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엑셀러레이터는 업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약간 일종의 뭐랄까,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게 다른 걸 막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고, 그런 걸 고민하시면 가면 좋을 것 같고, 투자는 사실은 와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투자만 해요. 투자만 하고 빨리 까먹어. 다른 데 투자하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제 최근의 미국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미국의 최신 경향은 투자자들보다 오퍼레이션 서포트 하는 애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세콰이어인가 하여튼 그런 데는 오퍼레이션 서포트 하는 애가 한 100명일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리크루팅도 도와주고, 가서 이 회사가 오퍼레이션 잘 안 된다 그러면 오퍼레이션 전문가 가고, 뭐 크로스 마케팅 필요하다 그러면 가서 마케팅도 해주고, 막 이런 일들이 미국의 트렌드예요. 저희도 그걸 따라가려고 저희 베이스도 그 전문 리크루터 한 명이 계시고, 그다음에 카카오 CTO 출신, 카카오 AI 랩 개발 센터장 출신인 분이 저희 기술자로 와 계세요. 그래서 이분은 기술적인 컨설팅 해주시고, 리크루터는 이제 그 우리가 투자한 회사를 위해서 리크루팅만 전담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가 월급 드리고. 근데 그건 추세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엑셀러레이터가 완전 다른. 투자의 방점이 높진 않아요, 거기가. 약간 회사를 만들어가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분도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대답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학번 경작부 3학년 김가연이라고 합니다. 정말 귀중한 경험 잘 들었고, 정말 배운 점도 많았는데, 약간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기업이나 브랜드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기업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카카오를 여전히 사랑하죠. 자랑스럽고, 약간 제가 네이버 카카오 다녔는데, 네이버는 사실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네이버는 제가 그만둔 지 3일쯤 뒤에 저 회사를 다녔는지 기억도 잘 안 나더라고. 근데 카카오는 지금 뭐 다시 카카오를 하고 있긴 하지만 한 5년 지나도 되게 늘 기억에 남고 자랑스럽고, 100조 될 때까지 안 팔았어야 되는데 중간에 다 팔아가지고 믿음이 없어. 좀 아깝네요. 네, 사실 제가 네이버랑 카카오를 전부 대표님께서 다 경험이 있으셨다고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주식을 계속 갖고 계셨다면 엄청난 수익을 얻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솔직히 네이버 때는 못 했었거든요. 받았어요. 네이버 때는 제가 상장하고 들어가서 못 받았고. 네. 어쨌든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 자유전공학부 20학번 박시현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 좀 고민이 드는 게 제가 경제학 수업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제 현실 경제와 유리된 수업들이 되게 많다고 가끔씩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전공한 친구들도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현업에서 지금 VC 하고 계시고 예전에 네이버나 카카오 말씀해 주셨는데 현업에서 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됐던 수업이 혹시 있었을지 아니면은 지금 생각이 드는 건 이제 이거 몸으로 부딪히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니면 그냥 뭐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던 학부 수업은 있으셨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수업을 안 들어가지고 잘 모르겠고 내가 뭐 그렇죠. 미거신 들었죠. 정원찬 쌤한테 듣고 막 그랬는데 한 언제지? 한 10학기 때쯤에 거실 들었나 하여튼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 친구들 다 이제 경제학자고 저도 이제 뭐 공부는 안 했지만 그 대충 뭔지는 아니까 그러니까 경제학 이론이라는 게 특정 문제에 대한 되게 보편적인 문제 해결 방법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n 가지의 문제 해결 방법론을 아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뭐 ISL 행복선이 기획에 도움이 안 될 거잖아요. 뭐 무슨 뭐 케인즈의 무슨 모형이 뭐 도움이 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 케인즈라는 분이 딱 이렇게 맞닥뜨렸던 사회적 그 환경과 그 사람이 풀고 싶었던 문제를 케인즈스럽게 풀었던 그 방법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알면 그게 하나의 문제를 풀어본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사고력 자체가 문제를 풀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마르크스도 마찬가지고 막스도 그 시대적 문제를 그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내지는 그 전의 사상가들의 그 패러다임을 약간 개조해서 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수업들을 들으면서 배우는 프레임워크가 내가 문제를 풀려면 내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게 되는 그렇게 사고 훈련이 그 이론대로 뭘 이렇게 따져라는 건 아니고 제가 경제학 교수님들 앞에서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경제학이 결국 문제 해결 방법을 또 배워간다는 굉장히 모든 학문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앞으로 또 경제학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렇게 문제 해결 방법과 사고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데 많이 이제 노력. 중퇴를 하고 창업을 하는 그래도 수업에서 또 얻어갈 수 있는 건 많이 얻어가는 그런 학생이 돼보고 싶네요. 혹시 다른 질문은 더 없으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으면 이제 오픈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 대표님께서 해주신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되시기까지 강준열 대표님의 여정과 베이스 인베스트먼트의 성장 스토리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굉장히 대본 소감이라서 저희가 이제 큐카드를 짰는데 사실 오늘 일정이 예상한 것과 좀 다르게 진행이 됐지만 그래도 충분히 유익하고 흥미롭고 즐거운 강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 또한 오늘 사회자로서뿐만이 아니라 한 명의 학생으로서 진로와 학업 또 이제 제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해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강준열 대표님 그리고 온 오프라인 청중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우석경제관 오픈톡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